반이랑 같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거든요. 반일이 있는 거는 역사의 반 그런가. 저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있을 수가 아니 없죠. 저도 역사를 봤지만 그냥 있지만 지금 또 현대 사회는 문명하니까 현대 문명을 그걸 지향을 하는 거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처럼 역사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대도상통이라고 그냥 이 역사의 어떤 사실 이런 전쟁과 침략을 그냥 가족 간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6개월간 끌려다녔던 뭐 얼마 동안 끌려다녔던 내 자식이 짓밟혔어 죽었어 절대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서 죽일 건 아니니까 개인이 그냥 명석하게 그 현재 지금 살면서 계속 역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면서 그거는 그대로 있대. 지금은 아까 여기 지금 주제처럼 그 자리에 이렇게 그렇다고 뭘 꼭 잊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니 말처럼 까먹었다. 죄송해요. 어. 내가 말 중간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지 어떤 한 부분만 똑 떼어서 그 감정들을 고양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없기 정치적인 때문에.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민으로서는 이건 안 좋다고 봐요. 사람들한테 이게 그건 안 좋으나 역사는 그대로 직시를 하되 잊어버리고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현대 문명을 현대 사회에서 그걸 잊지 말고 전 되게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확실한 거는 그 민족사적 관점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당연히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된 거는 민족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비극이죠. 굉장히 비극인 건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고 거꾸로 이제 뭐 그 아까 얘기 좀 나왔던 뭐 경제사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명사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편향되게 일본에 대해서 반의를 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중국인으로서 느낀 건데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방금 말씀하신 거 한국인의 민족 동화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김구 선생님 관련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문학이가 이제 그쪽 네. 분들 많잖아요. 그 바꿔 생각했어요. 중국이 얘기해요. 저렇게 작고 나라가 힘들면 저렇게 혼자 상하이 건너와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사람이 있었겠으며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던지겠다고 혼자 할 사람이 있어. 중국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한 중국이 명도 작지 없고 않았기 그랬겠지. 때문에. 아니 중국은 그런 얼마 전에 한국 분한테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2,000명의 병사를 정복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패할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집단 자살을 한대. 비관주의 집단 자살을 하고 한국 사람 병들 2,000명 정복을 하면은 가다가 다 도망가거나 뭐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싸우는 민족이고 중국인을 정복하는 데는 3명이면 된대요. 앞대가리, 뒷대가리, 가운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계속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언니가 했던 얘기 그게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 소식이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혀 있는 것 같지 않고 한국이랑 되게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 10개월뿐이 안 있었지만 중국 소식이 꽉 막혔어요. 인터넷도 통했고 뭐도 통했고 다 통했는데 되게 막혔어요. 그게 되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밖에를 안 보고 이렇게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답답. 중국을 되게 중국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중국은? 근데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좋은 점들이 많고 저희는 엔터 쪽 일을 하는데 한국 콘텐츠가 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중국에서는 끝도 없이 그걸 계속 제가 막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을 보면 관련 소식들이 이렇게 와요. 계속 한국에. 근데 여기 있으니까 중국 드라마 실시간 드라마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뉴스도 엄청 많을 텐데 진짜 큰 것들만 터지고 중국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는 한국에 이런 걸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루는 것이지 한국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그렇게 치밀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의 차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서만 발현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국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지금 국공합작이 되고 나중에 공산당이 잡아먹기 전에는 사실은 중국의 민족주의 굉장히 강하고 그 대단했어요. 식민지 국가들은 대개 민족주의가 그리고 지금 서양이랑 그 싸운 경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뭐 장제스 같은 사람이 사실은 거의 저희 2차 대전 막 이럴 때는 거의 뭐라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 유엔 같은데 대표로 가 있는 게 사실은 옛날 그 중국 그 사람 왜냐면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현재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우리만 뭐 대단하게 민족주의가 발현이 돼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체제가 조금 바뀌어서 가려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활동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딴 데로 안 가고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가까운 이유만이 아니라 지원도 많이 받고 그때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민족이 달라고 타고난 게 다른 건 아니라고. 근데 외국인들이 중국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민족심이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단일 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은 뭐 제3국에선 뭐 이런 여성들도 많고 하지만 얼마 전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또 경악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그런 거 보면 와 한국 대단하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쨌든 우리 이영우 교수 같은 경우는 반일 종족주의다라고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증오감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금모으기 운동의 또 한 측면은 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다 남에 대한 장단이죠. 쉽게 증오감의 표축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97년 이전까지가. 갑자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잘 살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지키고 싶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겨오던 그 분위기가 사람들을 뭉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물론 선동도 있었지만 선동에 따를 수 있었던 여건이 이제까지 살아온 사회랑 너무나 다른 아주 좋은 사회를 막 맛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뺏긴다 보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 IMF 시기에 금모으기는 이제는 안 해요. 저는 어떤 그런 성격은 그거는 일본한테 저는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봐요. 일본의 국가 체제의 전체주의 체제를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이 이 정신이 그때 이제 형성이 된 사람들인데 그때는 아무래도 국가 주도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거기다 박정희 시대까지 전체적으로 그렇죠. 박정희까지 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제 국가 체제를 유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동원되는 거 굉장히 잘하죠. 금모으기 운동을 그러니까 한다든지. 70년대 만약에 우리나라에 70년대에 IMF 외환위기가 왔다면 그런 일 없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덩어리 있으면 다 꼽쳐가지고 숨겨놓고 나 이거 나중에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나 이거 위험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로 전쟁 때 금부치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쌀 사고 그랬던 경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놓을 생각 안 해요. 근데 97년 IMF 때는 이미 88년 서울올림픽이 지나면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여행을 나가도 버들먹거리는 그 때였어요. 그때 환율이 누구야 김영삼이 3만 불 만들려고 고의로 800불 때까지 내려놓는 바람에 돈 가치가 미국에 가면은 정말 쓸 게 많았어요. 우리 돈 갖고 미국 가면은 같은 10만 원인데 미국 가서 100불이면 100불이면 한 2, 30불이 되니까 돈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주 뜨거워한 거죠. 아니 이제 아까 이 후세들에 관한 이제 두 번째로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본에 대한 증오감 미국이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은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처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는데 그 마가렛 대처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그 특히 아시아 일본에 대한 정책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집단적인 죄책감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현실에 적용되는 경우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현대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 이게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왕만 바라보고 있던 시대에서 내가 이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시민의 각성을 한다는 차원에선 좋지만 또 그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민족주의를 또 극복해야 되는데 서양의 나라들은 민족주의를 통해서 다 이제 저희 왕정 같은 왕정 국가를 극복을 했잖아요. 근데 민족주의를 또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왜 옛날에 성리학만 붙잡고 나라 망했듯이 왜 민족주의를 이제 딴 나라들은 다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아직도 왜 민족주의를 붙잡고 있나? 이제 그 부분은 좀 지금 세대에서는 좀 그 다음 단계를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좀 넘어가야 되는 민족주의가 상황인데 그런 계속 생각이 깨져야 들어요. 돼요. 이제는 민족 구성원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이 되잖아. 우리 민족끼리가 제일 메스꺼운 얘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성리학제도 우리 과거제도 같은 거 그 과거제도가 중국에서 시작된 이제 혁신적인 제도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하는 게. 근데 과거제도만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가 일본이랑 중국은 과거제도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제도만 했더니 그냥 그 시험에 나온 문제만 달달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관리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는 입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사람을 뽑는 쪽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만 조선 망할 때까지 과거제도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제도를 악용해서 막 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것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방국가처럼 새로운 흐름을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이게 반도국가라는 것의 어떤 특징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흐름을 놓치는 저는 어디 그게 거의 아까 있어요. 그 전쟁 책임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 자꾸 반도국가고 작은 나라라 자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자꾸 놓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쟁 책임 문제도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 게 일본이 전쟁 책임을 다 졌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쟁 책임이라는 거는 승전국가 패전국가의 이제 갈등 구조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때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국경을 만들고 러시아도 뭐 저쪽을 가져갔죠. 연해주도 가져가고 네. 뭐 블라디보스톡도 가져가죠. 승전국으로서 미국은 또 뭐 우리나라를 또 가져가고 뭐 필리핀을 이양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일본이 사실은 그 예전에 벌써 이제 패전국으로서 돈을 지불해야 될 거는 다 지불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지불을 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한국 책임을 사람 지라 그러니 그 이영훈 교수 저 책에 그 주장이 나오는데 한국 국민들이 워낙 선동을 당해가지고 이게 갈래를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승전국, 패전국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때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 부역국가라. 조선이 무슨 입장을 내놓을 계제가 못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아주 긴 동안 뭘 받아내려고 건수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그 집행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 몇십 년을 미루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반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3억 불밖에 안 받았다고 가지고 좌팔들이 뭐 매국적이 뭐라고 막 하는데 일본은 자꾸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자 그러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안 간다 그러죠. 못 가죠. 독도도 얘기가 국제재판소로 가자 그러죠. 우리는 안 간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한 그죠. 거. 몰수한 거. 네, 그다음에 그게 맞아요. 남겨두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남겨두고 다시 달라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오히려 줘야 한국에서 돼. 더 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일제가 그 식민지를 만들었던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걔네들은 학살을 엄청 많이 당하고 그렇죠. 전쟁이 크게 걔네들은 정말 그 식민지 국가로서의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후한 대접을 받은 거 그렇게 치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라고 하는 건 우리 걔네들이는 완전히 왼수를 만들어도 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80년대, 90년대 처음 위안부들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보면 그분들이 한 얘기가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박유화 교수가 그걸 계속 짚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유화 교수도 죽일 놈이 됐고 죽일 년이 됐고 하여튼 그
위안부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일본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성이 뭐 170명 정도 된다 그때 그랬는데 미군 위안부였다는 거 고백하는 사람 한국 군인들도 위안소가 있었대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위안소에서 일했다는 여성들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 여성이 그밖에 안 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나를 받아줄 풍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본인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일본 위안부는 왜 얘기하면 영웅대접 해주는 거예요. 영웅대잖아요. 김영수 할머니 국회의원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뭔가 비정상이어도 비정상이니까 반일 종족이라고 이제 이름을 달아버린 거예요. 이영 교수가 일이 돌아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 저도 중국에서 왔지만 참 한국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중국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 대해서 태도 이거 보면 지금 중국은 맞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더 많이 그렇죠? 봤죠. 많이 봤지. 더 많이. 엄청 많이 이제 봤는데 물론 애들한테 교육은 그렇게 해요. 아 일본 침략해서 근데 그거는 역사잖아요. 역사에 저거는 잊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열받게 할 때는 불매운동 막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탁 여기서 여선에서 탁 지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앙심을 보면 주죠. 앙심.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앙심이 한국에서 진짜 그래요. 살면서 빨갱이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 사람들 안 역사는 역사지. 선동을 하니까 그런 거. 응, 지금에 와서 애들한테 그걸 그렇게 가르쳐 뭐 좋은 게 있으면서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외 침입을 많이 교육부터 받았잖아요. 또 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유럽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침입도 너무 아니고. 행복한 나라예요. 500년 침입도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막 치고받고 오늘 눈 뜨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거고 뭐 말도 못해. 뭐 특히 헝가리나 이쪽에 저, 뭐 내부 쪽에 그 보면 윤치호 그라는 사람이 얘기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39년 40년 이제 전쟁 넘어가면서 이제 내선 일체하고 이제 상시 개명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왜냐면 한국 사람도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세계대전 보면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식민지 국가라든가 투표권이 없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면서 그 원래 본토에랑 같은 이제 투표권을 얻어낸다든가 여성들도 뭐 그 투표권도 얻고 막 그러거든요. 2차 그 전쟁 중에 뭔가 기여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뭔가 얻어내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가 본토 특히 의회 같은데 우리나라의 조선이 일본 의회에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 의회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투표권도 주고 뭐 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걸 요구해서 받아들인 게 이제 내선 일체. 우린 동등한 2등 국민이 아니라 다 같이 내선 일체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때 뭘 했냐면 지원병 제도, 학도 지원병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그때 윤치호가 이제 그 친일파라고 그 말하자면 손가락질 받게 된 큰 계기가 윤치호는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조선이 일본과 동등한 그 위치를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 다들 전쟁에 참여하도록 막 하는데 그 사람의 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걸 참여해야 되냐면은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할 건데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너무 없다. 그 투쟁의 경험 같은 거 무언가 그 호전 정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싸워서 이기고 뭔가 이렇게 그 쟁취하고 하는 호전 정신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함께 싸우면서 뭔가를 좀 그 얻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핏 이해는 좀 안 가는 개념인데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자리를 잡는데 그 6.25 전쟁이 큰 영향 그 기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싸워서 이 터전을 지켜내는 경험이라는 게 싸워서 뭔가 쟁취하고 이 나라를 그 건설하는 게 그 전쟁의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말 윤치호가 정말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유럽식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유럽식
그게 네, 참- 굉장히 유럽식 잘 사고 이루어져- 방식이에요. 굉장히 자유주의자였어요. 투쟁으로 이제 얻어내는. 그러니까 베트남에 우리가 파병을 했을 때 한국군이 미군들보다 전투력이 월등히 뛰어났는데 그런 이유가 한국군은 구성원 중에 많은 특히 그 간부급 이상이 6.25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6.25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니까 미군은 이제 뭐 그 2차 대전 경험 6.25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빠졌고 저기 신병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남전에 우리가 투입됐던 총 인원이 거의 한 10만 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월남전 갔다가 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중동 파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어디 해외 가는 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월남전이 없었다면은 해외 물론 독일 간 사람은 그 전이지만 해외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편안하게 가가지고 중동 개척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온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끌어오는데 월남전과 중동 파견 근무 이게 외화 획득의 가장 큰 요소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전투 참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자신감과 새로운 경험, 그냥 평시 생활만 쭉 하는 거랑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좀 다르지만 복고일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그 참정권 일본 국민들하고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우리도 달라 하는 측면에서 한국인들 중에도 30년대, 4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도저히 이게 독립이 가망이 없다. 편입이 돼야 되겠다 이제는. 그러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동등해지는 권리를 요구하자 하고 일본에 가서 막 요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에 입각해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고 현실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진중성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 그 사람들 친일파라고 몰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나는 드는 느낌이 그거에 관련된 책이나 문헌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일본인이 되고 싶어한 조선인은 그 협조를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없었어요. 보면은 되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처음에 일사늑약을 쓸 때도 나중에 언젠가 힘을 얻으면 그 독립을 시켜준다는 조항도 듣고 그걸 의심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친민지 국가들도 나는 언젠가는 독립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이가 나중에 또 독립된 후에 사이가 좋게 유지됐을 거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조하고 이러던 사람들조차도 그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윤치호 이렇게 했던 거 보면은 나중 독립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하냐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경험들 동등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그 일제치하에서도 계속 교육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그 민족 교육 같은 거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 의지는 굉장히 전반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은 완전히 반대죠. 네, 나도 지금 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요 이완용이 아까 이완용 얘기했는데 이완용이 그 원했던 거는 그 왕가의 존속이요. 그걸 그래서 더 집중해서 이 그걸 지켜달라고. 왕가가 지켜갈 수 왕가로 그 대우받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덜렁 그 나라 갖다 바친 거고 지들은 거기서 이제 귀족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일제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전혀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국가의식, 민족의식 난 그때하고 없었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줬다고 봐요. 미국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일반 대중한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귀적, 회귀적, 리트로액티브하게 생긴 개념이지 그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아까 그 중국의 상해의 그 독립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 만드는 것도 사실은 상해라는 곳에 간 사람, 상해가 일단은 거기가 중국의 땅이지만 이게 그 다국
그 조차진가 네. 나눠져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국제 도시잖아요. 국제 도시. 거기는 일본도 중국도 그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 사람들이 가서 그나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상이었던 것뿐이에요. 가까운 근데 곳에. 그렇게 설명하기 힘든 게요. 3.1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고 저희 이승만이 이제 바깥에서 메시지 보내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귀 기울여 듣고 이승만 했을 때 사실은 전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하는 그 사람들보다 대중들이 굉장히 각광을 하고 이런 그 사람의 독립 과정 그런 거에 대해 열렬하게 저기 하고 하는 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겠죠. 2등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좀 더 심어진 건 있었겠죠. 그게 뭐 나라로서 독립한다기보다도 좀 서럽다는 느낌 정도로 그런 건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6.25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똘똘 뭉치고 했었던 데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 같은 건 저는 정말 굉장히 퍼져 있었다는 저는 생각을 해. 3.1운동의 원인이 뭐야? 죽었잖아요, 제가 본종이. 그러니까 거기서 선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소수의 지금 이제 그 귀족화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불만스러웠던 이 일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뺏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국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죠. 근데 저는 니네가 독립해야 된다. 얼마나 컸던 운동이라고 생각해? 진짜 뭐 수백만이 나오고 그런 운동이었어요. 지금 심지어 유관순이 실제 있었던 사람인지조차도 의심받고 있어요. 3.1운동이 지금 과장되게 꾸며진. 물론 그게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믿고 그러는데 그때 태극기 들고 했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물적 토대를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선동한 일부만의 어떤 거라고 말하기에는 학살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쓴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일부만의 그런 거 아니었어요. 탄압을 받은 거는 네, 맞는데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조선 말에 양반 계급들이 한 10%, 중인 계급들이 한 20%, 노비들이 한 70% 되는 세상에서 일본이 이제 점령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좋죠. 오히려 안 그래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막 정신을 가질 정도면 제가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10년 동안에 민족주의가 퍼지고 씨가 뿌려지고 퍼지고 자리 잡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회 흐름하고 별개의 사람들이었냐고 또 그렇지 않거든요. 별개의 흐름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정부가 3.1운동하는데 임시정부가 9개인가 10몇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망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그만큼을 돈을 지원하는 사람들 충분히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건 난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큼 규모 있는 커다란 그 조직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 태극기 집회 거기 그거 한 10만 명 모였다고 우리가 4천만 중에 10만 명 모였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그런 공감대 같은 건 분명 어느 정도 있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딸랑 나온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10만 명만 독립을 원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윌슨 대통령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한 1850년 하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한 50년이 지나서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그게 민족 국가가 성립되고 났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거를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50년 후에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는 관점인 것 같아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그것도 그 전에 저는 그 전에 좀 뿌려졌다는 거죠. 민족 의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저나 이렇게 약간 좀 비슷하신 점은 뭐냐면은 2등 일제시대 때 2등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냐면은 사실은 개명을 하는 것은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창씨 개명을 요구했냐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차별받기 싫어서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이름을 쓰면 역차별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거는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해줄까 말까를 고민을 해요. 네, 그런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해서 그러니까 살찌게 학도명도 했다고. 일본이 그 전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군인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아 조선 사람이까지 뽑아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본 본국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죠. 해줘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동등한 저는 이제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동등한 것을 지위를 요구한다는 게 그렇게 따지면 뭐 모로코나 뭐 이런데 프랑스 전쟁할 때 같이 참여하고 막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프랑스인이 되고 싶어서 또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또 인도인들이 또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서도 자기들은 남의 독립을 또 요구하고 하는 것이 이게 동등한 그 대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일본인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견에- 체제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요구했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의심스럽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님 의견에 많이 전적으로 또 어느 정도 좀 그게 되는 게 그 저기 누구죠? 이승만 학당에서 공부할 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제일 가장 강하게 그 교육을 받은 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승만 직접 자기 음. 교수님이었기도 예, 하고 예. 그리고 많은 그 뭐죠 상해 임시정 모든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이었잖아요. 네 군데인가 거기서 전부 다 지도자로 꼽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강력하게 수렴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도 그때 당시에 민족에 대한 그 어떤 정신을 고양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끊임없이 하고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뭐 욱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자질구레하게 모였던 간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서 본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확장되지 않았을까? 저는 유행으로 봐요. 이승만의 그 정신이 저는 그냥 맨 문명의 첫 유행이라고 봐요. 소외당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저기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한국 사람, 한국민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1960년대예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 유관순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조선 독립 만세. 네, 그 조선 독립이고 당연히 없었고. 조선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립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심. 아니 자리고 자립심으로서의 이제 제가 독자적인 우리만의 무언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럼 그 대한민국을 뭐 만들지 이런 것까지 생각이 봐봐요. 진행되진 않았겠죠. 저는 지금의 어떤 상태나 그때 상태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좌파든 우파든 나라 걱정한다는 사람들은 선봉에서 나라 걱정을 해요. 대다수 보면 우리 저녁에 이렇게 길걸 떠나가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아요. 뭐 무슨 얘기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45년 8.15 그날의 풍경 뭐 그런 제가 수필집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서 제가 정말 이랬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사진작가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8.15를 맞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면 8.15 날에 만세 다 길거리 나갔다고 교육하잖아요. 근데 8월 16일까지 자기 동네는 너무 조용했대요. 사람들 눈치를 봤대요. 이게 정말 독립이 됐나? 그럼 정말 일제시대 끝났나? 그러면 다시 조선의 저 양반들 그동안은 한 동네에서 일본 치하에서 평등하게 돼버렸던 양반과 우리가 또다시 옛날 질서로 돌아가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심리가 굉장히 복잡했대요. 복잡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입체감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세 모든 국민이 다 깨어가지고 우리 독립됐으니 만세 이게 아니구나. 개개인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계산이 있겠구나. 내 재산은 지켜질까? 저 일본 놈들 다 나가면 저 재산 내가 어떻게 좀 빼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거기에 약삭 빠르게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그렇, 저기 재벌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재벌이 거는. 그 시대 그 일제시대 산업가 일제시대 개인의 탄생. 글쎄요.
아 잉글랜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스코틀랜드가요 사실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조선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 자유주의를 만들고 이럴 때는 변방 국가였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브레이브 하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스코틀랜드는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자기들의 스코틀랜드 왕을 따로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그거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귀족들이 귀족이라는 것 못하고 이렇게 자유주의 그런 지식인들이 제압을 해버려요. 우리는 잉글랜드와 함께 가는 게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중흥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스코틀랜드의 정신을 잉글랜드에 이식한다. 그게 전체 잉글랜드라는 어떤 전체 안에 스코틀랜드의 정신을 넣는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스코틀랜드 자유주의가 잉글랜드에 들어가면서 잉글랜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조금 좀 접근이 좀 다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선을 구분하고 이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식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상들 뭐 민족주의, 뭐 자유주의, 뭐 사회주의도 있고 그렇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이 사실은 안 보이는 그런 좀 실제 개인들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발현되는 거는 꼭 어떤 형태 국가를 독립하고 뭐 일본하고 싸우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안에서 같이 녹아들 수 있는 형태로도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계몽운동에 또 뛰어들고 이런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저기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일제 침략과 돌아 올라가면은 임진왜란이 있고 그 전에는 외구의 침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올라가서 일본의 지배계층을 구성한 사람들이 신라의 삼국통일 때 쫓겨간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패망, 후예들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갔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 그냥 옆집이랑 싸우다가 얘네들가 한번 이겼고 얘네가 한번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에요. 쟤네들은 항상 다 나빴고 뭐 우리는 항상 옳았고 이거가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저거예요. 아베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백제가 멸망할 때 금강 전투에 10,000명인가를 끌고 왔다가 몰살을 했어요. 백제를 구하러 왔다가 여기는 백제 귀족 귀족 중에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자기 영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 모국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그래가지고 도와주러 왔다가 여기서 몰살해가지고 뭐 전면에서 영주만 간신히 살아 돌아갔다가 지 영지도 뺏기고 군사력이 싹 없어졌으니까 그런 조상이 아베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베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겠어요? 옛날에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백제에서 왔는데 우리가 백제가 망할 때 가서 도와주려다가 망해서 우리 집안도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면은 아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럴 거 아니야. 조선 저거 나쁜 놈들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내 뿌리는 조선. 아베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조선인이라 그러니까 한국에 후연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랑은 뭐 일제 좋아 뭐 아주 정말 치욕적이고 뭐 붕괴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도망갈 때 그 수모를 또 생각한다면은 나는 그냥 그건 정말 지나간 역사로 여기가 이때 한번 이렇게 했고 또 한번 이렇게 됐다 정도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문명학적 관점이죠. 그게 그렇죠. 그냥 인류 저도 문명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뒤섞인다. 아니 저도 그때 병합이 되고 갔어도 지금 영국 보면 지금 또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잖아요. 또 다시 또 독립해서 스코틀랜드 다시 또 독립하고 이제 세법도 좀 다르게 나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만의 또 독자적인 그 방식으로 또 영국 영연방처럼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는 바람에 더 꼬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뭐 시인들이나 뭐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아주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점점 이제 일본에 종속되어 가니까 맨 처음엔 독립운동 하다가 막판에
한 1, 2년 전에 불쌍해요. 진짜. 돌아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정말 불쌍해요. 그 사람들 완전히 뭐 폭탄 맞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대다수 민중들이 독립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저는 부정한 없었다. 대다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대다수는 자기 앞에 생계가 더 중요했고, 근데 어쨌든 앞에서 이끌고 나가던 사람들이 따라 안 오니까 아 어떡해 우리 그럼 이렇게라도 좀 협조하면서 이 상태에서 최고의 대접을 좀 받자 해가지고 정치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했고, 막 나중에 어떻게 우리 말이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참전도 좀 독려하고 해방 공간 안에서. 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왜냐면 김구가 그랬대잖아요. 광복이 그렇게 되니까 땅을 치면서 우리가 참전 한번 못 해보고 독립 김구는 우리가 그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윤초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일찍 독립됐다는 그런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정치공학들 민족 국가가 이렇게 해방 공간 안에서 이제 딱 생겼고 어쨌든 다 떠난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길을 가자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김구는 김구대로,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뭐. 박헌영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난립해서 사실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관심이 아주 없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요즘 보세요. 요즘 무슨 이 같은 세상에도 지금 진짜 무슨 종로로 갈지 명동으로 갈지. 그래서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다른 이몽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이몽에 그게 저희 대표님 만드신 건데 그게 다른 길 같은 꿈이라고 이몽 그 시기를 쓴 드라마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 김구, 김원곤. 그러니까 눈만 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조직이 네. 단체가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미 방송은 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가긴 했는데 네, 그런 의미로 많이 그랬어. 독립군들도 사실은 예전에 독립군들도 패가 여러 갈렸죠. 어마어마하죠. 공산주의 독립도 있고 뭐 러시아식 뭐 독립도 그렇죠.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승만 같은 독립 라인들도 있고 김구처럼 막 IS처럼 막 테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그 복잡다단해서 참 뭐라고 설명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미국이 안 쳐들어와서. 아니야. 미국이 일제에서 해방을 시키는 바람에 김일성 치하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미워한대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 네, 요즘은 왜 미국이 좀 우리 안 쳐들어오나. 왜 왜 해방 안 해방 시켜주나. 그렇지. 근데 김정은이 죽는다고 달라지나? 김정은이 하나 죽어서 바뀌지 않아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국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그러고 보니까 이 일제 치하할 때 우리가 독립하게 된 과정을 좀 북한 해방 과정에 좀 생각해 볼 만하도 하네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해방이 되는 게 주민들 좋은지. 입장에서는 그 미국 때문에 망한 거야. 일본 일제 치하에서 먹고 살만했는데.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별로 노력 없이 해방이 돼서 그런 혼란을 겪은 것처럼 북한도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해방이 된다면은 거의 빚어지는 어떤 후유증 같은 것도 꽤 클 수 있겠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족주의처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럼 좀 자발적인 어떤 무언가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통일이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요. 예. 통일로 인한 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혼란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적응할 수 없는 수준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떻게 단절된 상태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통일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악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확 섞여버리면은 여기서 또 가가지고 거기 말뚝박아서 한다고 설치는 사람들 사기당할 거고 또 거기서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려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겠다고 그러면은 또 그리고 지금 정권처럼 만약에 데모하는 거 다 놔도 온 사방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남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것도 그렇죠. 북한 국민들은 이제 졸지에 또 2등 또
어쨌든 2등 국민이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겠다는. 근데 생각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해방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에 온 교민들의 다수가 그 고향이 두 군데 한 제일 많은 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1세대가. 그리고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경상도 이쪽도 좀 있어. 근데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왜냐고 생각했냐면은 한번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고 결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안 되면은 기꺼이 또 떠날 떠나는 게 아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60년대 70년대 부자들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 자리 잡는 거를 또 질투하고 막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 혼란이. 우리가 전쟁을 확 일으켜버리는 건 어때요? 오히려 착화된 걸 좋아하는 우리가 한번. 근데 저는 그런 거밖에 없지 않나? 불가능한 게 네,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쟁 평화통을 해야 된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헌법에 돼 있어. 아니 모리님은 굉장히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해보는 거. 한번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민족이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 총을 겨누는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헌법에 넣은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좀 그 방식은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레토릭이 그런 거고. 합병도 외세에 의해서 됐고 분할도 외세에 의해서 됐고 이 평화 체제도 사실은 강대국의 그 완충지대로서 이 작동을 하고 있는 인정해야 될 거고. 부분이에요. 근데 군인들 중에 숙명이 예, 숙명이 군인들 중에 좀 말하자면 대가 딱 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이 좀 있으면 모르는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도 군인들 지 앞에 말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 다 종속돼 가잖아요. 근데 원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막 일으켰습니다. 중지를 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전투를 계속 했죠. 그 휴전선 할아버지 등반해서 때문에 우리가 휴전을 지금 이렇게 막으려고. 휴전을 막으려고. 뭐 이런 주제 어떻게 9시까지 저희가 여기 써야 되나요? 아니요 마음껏 쓰셔야 돼요. 마음껏. 뭐 지금 또 할 얘기 또 남은 거 있나요? 아 철거. 잘가 저는 어리석은 김영삼의 그 어떤 좀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는 짓인 것 같아요. 일제가 만든 건물이긴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거기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그런 거를 헐어버리고 극복하지를 못한 거죠. 극복하지를. 컴플렉스? 네, 컴플렉스. 컴플렉스. 네. 컴플렉스 뭐 그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괜히 그 사람 특징이에요. 김영삼의 아주 그냥 단순하고. 그래서 좀 표를 많이 모으긴 했죠. 화끈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다 박수 쳤어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좀 반대 좀 했었지. 그러니까 그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김영삼이 과연 진짜 반일을 위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게 국내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적 계산이고 그때도 네. 정치적 계산이고. 그래서 김영삼은 진짜 뭘 제대로 아니, 했나 싶어요. 알면 알수록 나쁜 선례나 나쁜 짓을 만드는 게 다 김영삼이 상대로. 맞아요. 어머니 아니, 그래서 끌어들여서 우파 김대중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김영삼은 둘이 기본으로 반정부 있죠.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좌파라고 생각 안 해. 근데 그래가지고 막 정부하던 막 까고 부시고 하는 사람인데 졸지 이 사람이 노태우가 받아들여가지고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은 그걸 못했어. 왜? 김대중은 처음부터 좌파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던 거야. 그러네. 김대중은 오히려 그래서 김대중이 집권한 이후에는 굉장히 온건한 정책을 했고 중도적이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을 때 저 정치 쟤는 좀 있으면은 좌파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김대중이랑 노무현이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좌파라는 거를 가리고 싶었고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재인은 달랐어요. 나는 좌파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 점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김영삼은 그런 거에 그 전혀 개의치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다행히 김영삼은 좌파는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머리도 좀 딸리지 않았을까? 머리는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나빴다고 하기는 해요. 또 박정희? 아까 얘기 나온 거네. 네. 나 이거 저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아까 유신 새마을운동 국민교육훈련 가정의대 준칙 이거랑 일본하고는 어떻게 일본에 이런 유사한 게 뭐 있어요? 예. 일본이 그 조선 총독부에서 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이런 비슷한 네. 거를 이 조선 땅에서 시행을 했대요. 어. 그러면서 박정희는 그때 당시 학생이었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교사였잖아요. 교사였고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마을이 변하는 거 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주 좋게 생각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그러니까 이게 것이다. 일제 시대에 실제 있었던 예, 거를 우리가 다시 한 거라고요. 박정희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유신은 메이지 유신을 맞아요. 모방했다고 본 거는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신은. 그래 근데 새마을운동이나 이름은 저렇지 않지만 저거는 어디서 왔냐면은 만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만주를 이제 일본이 그 개발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르네상스적인 그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만주국에 네. 지금이 선양인가요? 그 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신경. 네, 신경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를 사실은 박정희가 만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받은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새마을- 그러니까 예, 만주에 예.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일이에요. 네, 저렇게 도시를 왜냐면 개발하고 저는 그 외국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갈 때,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다 인도네시아 특히 새마을운동은 정말 아주 그 혁명적이고 기가 막힌 창의적인 그런 국가 재생 운동이라고 예. 그 부러워하고 막 질문하고 그러는 저 주제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장의 바탕은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다들 믿고 있고 자기네들이 따라가려면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심지어는 모자도 비슷한 거 쓰고 다녀요. 인도네시아 저기 인민복 같이 거기 공무원들 그 노란 군복 같은 걸 입어요. 거기 공무원들은. 그런데 거기 모자도 그러는데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우리 거라고 나는 했고 국민교육훈장은 나는 진짜 명문이고 그것도 모방한- 만주에 보면 만주 그러니까 선생님은 훈장이라고 만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최일성 이분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선 땅에서 시행한 그런 일련의 어떤 개혁들이었다. 이제 그런 근데 얘기 이름은 바꾸지만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렇고. 초창기에 그 군인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는 군인들이 잡은 이제 나라들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시행했던 그 경제개발 계획들이 잘 안 먹혔대요. 더 나빠지고 막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 독일에서 차관들이고 이러면서 그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에르하르트가 와가지고 손봐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가들 왜냐하면 그때 어찌 보면 박정희가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 기업가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런 개혁 같은 거 같이 제안하고 하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곳의 그 독재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기만의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안 먹혀가지고 그 정권에 좀 위험한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정책을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 국가를 부흥하게 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네.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토론 주제 6번까지 쭉 다 갔고요.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일제 시대는 저희 그 조선이나 나중에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식민지 시대에 이어서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무 피해의식에 빠져 있을 거 없이 또 그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적이지만 수용했던 그런 어떤 문화나 정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북한과 한국, 중국과 대만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해도 일제를 청산한다고 다 청산해버린 나라, 그러면서 그 위에 공산체제를 세운 나라들은 굉장히 고난을 겪었고, 반대로 일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수청, 최소한의 정리를 하고 일제시대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계속 유지해 나갔던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과 부강을 누렸다라고 복고일 선생은 주장을 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계속 뭐 그럴 게 아니라 뭐 이웃집 사람한테 한 대 얻어 맞았다고 원수로 대할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옛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역사는 그 자리에다 두고 역사학자들만 좀 평가하며 우리가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참고 도서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책 중에 정말 한 권이라도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일제 시대를 어떻게 좀 말하자면 좀 성숙한 어른이 되고 나서 세상을 보는 조금 더 다른 눈으로, 그냥 일편 좋고 나쁨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특히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죽은 자들 위한 변호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안 되고 그냥 시사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관점을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안일종족주의는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목이라도 읽어보시면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런 거 가지고 좌파들이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쨌든 분위기를 막 그렇게 선동해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씩 말씀 듣고 싶으신데 오늘 꼭 이 내용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의 예, 거의 얘기라도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 얘기해 혹시 주고 책 싶은 보실 얘기가. 시간 있으시나요? 책 좀 읽고, 여기는 책 읽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임이에요. 네. 와서 책 읽은 거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보도 얻고 그런 전에 모임. 중국에서는 책을 좀 좋아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서른교보다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거를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일에 막 너무 열심히 매달리다 살다 보면 보니까 책을 볼 시간이 좀 없어요.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이 있으면 나름대로 뭐 10권씩 사 집에는 오는데 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저도 혼자 읽으면 안 읽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럼 서로 컴퓨터로 얼굴 보면서 같이 뭐 한 달락 읽고 토론하고 또 한 달락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요. 줌으로 그렇게. 그쵸, 줌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언제 책 읽나 이래도 그 책도 꺼내면 이때 되더라고요. 지금 두 월화 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또 하나 개설하려고 해요. 이분은 주도하시고. 말씀 빨리 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 말할게요. 약간 일요일 날 9시에 응, 일요일 날. 읽고 토의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읽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읽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게 읽고. 부담 갖지 마시고 미리 읽어와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뭐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 이야기나 그냥 그 책은 당면한 시사도 괜찮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죠. 저것도 한동안. 저때 예, 많이 팔렸던. 근데 이게요, 이거 쓴 사람이 인기는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망한 사람의 글도 참고하자. 이게 굉장히 그 성공적인으로 실패한 그 낙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본대에 계실까서는. 예. 오랫동안 책을 안 읽다 보니까 그 강남에 그 신사역인가 거기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큰 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가서 뭐 사야지. 그 있잖아요. 책을 안 읽다가 교보 있어요. 그 서점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한장 훑어보다 그냥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책을 안 조금씩 읽으니까 읽어보시면. 조정내 거만 안 샀어요. 근데 책을 저만 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글 쓰는 북한에 있는 책을 본다고 하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본다는 게 약간 좀
좀 대충 이해하시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나 북한 드라마 보면 무슨 뜻인지 알고 바로 안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뭐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이게 좀 봐도 확 다가오질 좋은 책을 않으니까. 봐야지 예, 확 다가오지 그런 거는 좀 있으니까 그냥 근데 뭐 대충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요즘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중국이나 북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남한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지금 우리나라를 같이 살면서 바라보는 눈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자기가 느끼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 씨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이게 우리는 별로 놓치고 그냥 이건 이렇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제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생각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 짚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듣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하고 듣고 이러면서 서로 맞춰 나가면은 뭔가 세상이 지금 다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좀 괜찮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좀 교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근데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저 보는 시각이 완전히 약간 좀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고 삼자적 관점에서 보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아도 참가해 같이. 삼자적 시각에서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네. 근데 사실은 너 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보는 세상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래도 돼 이렇게 막 어울려도 되나 약간 그런 벽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대는 그걸 끊어야 돼. 제가 보기엔 우리 세대는 일단 그걸 끊고 편하게 다 얘기하고 좀 오픈하고 그래야 이제 뭐가 시작되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뭔가 좀 좋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화요일에 저희 법 읽을 때 오신 울산에 계신 분이 60대시죠? 50대, 60대. 60대 훨씬 더 되죠. 70대 그쵸. 되죠. 되게 연세 많은 할머니도 막 배우겠다고 오셔요. 근데 그 줌으로 하시면 우리 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카메라도 끄고 거기도 마이크도 끄고 그냥 켜놓으면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본인이 딴 일 하셔도 돼요. 맞아요. 뭐 부담 없이 본인이 꼭 얼굴 거기다 내밀고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권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제 친구 한 명 제가 이제 요청했는데 애기 엄마니까 애기를 재울 시간이잖아. 9시 10시면 그러면 하나 다 끄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다 들었대요. 얼굴 끼고 할 일 하고 9시부터요? 예 9시부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밤에 화장 지우고 이제 얼굴 나오는 건 좀 그러니까. 저희는 화면도 끌 수 있고 9시, 하면 소리만 사무실에 들어도 그때 우리도 한 11시까지 사무실 12시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사무실 저녁에요?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 좀 일찍 나오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이어폰 끼고 상관없이 누구도 없으면 거기서는 들을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 사신 분들 있었어요. 우리 조윤희 선생님도 근데 그날 잠깐 사무실에서. 일요일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주말은 수많은 이거 지금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뭐, 하는 거. 일요일. 그거 거기 아니더라도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한 번씩 월화. 놀러 와서 한번 이번 주에 일찍이래요. 이제 그 사람만 모이면은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한 4-5명 모이면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정도 그냥 책 돌아가면서 읽고 뭐 한 그 뒤로 한 1시간 정도 그냥 가능하지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 집에서 토의하고 뭐해. TV만 저는 보는 저 혼자 절대 안 읽을 그렇지. 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저는 요즘 그냥 돈 버는 책만 봐가지고 어떤 책이에요? 돈 버는 책이? 뭐였더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그거 좀 그 책으로 해야 돼. 뭐래요? 뭘 버리래요? 아직 2장까지만 읽었어요. 아무튼 뭐 오늘 좋았고요. 또 뭐 말씀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또 얘기하자. 우리 황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되게 좀 네. 아무 얘기라도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언니는
제가 이게 연희는 진짜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여튼 듣든 말든 클래스 뭐야 이거 막 저기 완전히 이제 나라 걱정이 나라 걱정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오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셋이는 너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모이면 이번에도 그 트럼프 나라를 훔치지 말라고 하는 그 시위가 워싱턴 DC에서 이틀 전인가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인가 뭐 100만이 모였다 예를 들어 뭐 10만이 모였다 막 하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사람 중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연설 중에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 우리는 중공의 밑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했는데 미국이 그나마 탈출구라 생각해서 왔는데 여기서 바이든의 사회주의를 또 경험해야 되냐 뭐 하면서. 베트남이 그래서 그렇게 많았었대잖아. 베트남에서 온 보트 피플들이 다 나왔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그 공산치하를 경험하게 될까. 그래서 진짜 중국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집회 얼굴들 보니까. 제 생각은 사회주의 국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치를 떨죠. 저희 자유세계를 구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남한도 사실은 북한 정권 들어서고 굉장히 6.25 직전에 많이 쫓겨난 올라왔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뛰어난 기업인들이라든가 무슨 저기 전쟁 영웅이라든가 보면 다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다 보면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어수룩하고 저기 했다고. 근데 그거랑 아까 얘기한 그 전투 경험 그런 것들 그런 이게 약간 이런 의미겠구나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니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완전 악이라고 딱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체제. 근데 무서워. 전체주의-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체주의는 되게 무서워. 악이에요. 되게 그러니까요. 무서워. 그렇게까지 전체주의는 말씀하시죠. 악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반공은 국시다라는 걸 버리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은임이 자유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 상실인 거야. 자기절로 나버린 거야. 그러면 공산 체제는 거저 어떻게든 치고 들어와요. 근데 자기 체제는 자유불고에 천에 못 들어오게 해요. 어쨌든 천방백계로 막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싸움이 되나요? 얘기 들어보고 싶어. 네, 맞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 끊었어 아까. 어디서 오셨죠, 근데? 네? 고향이 어디셨나요? 심야. 그러니까 전도를 엄청 하셨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뭐 모수하고 얘기하잖아요. 성향 이런 분들 그냥 톡 보내고 엄청 진짜 대단하셔.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 앞으로 시간 되시면 이런 만나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예. 자주 와서. 근데 저쪽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회주의 쪽 좋아하시는 분들 없어요? 저쪽? 제가 지금 그 얘기 좀 좌파. 할까요? 이게 뭐냐면 궁금하다. 많지 더 많지.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을 좀 했어요. 네. 저는요, 제가 단체를 하나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맨날 언니랑 나보고 뭐 그거 넌 좀 적게 해, 뭐 적게 하는데 저는 막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올려서 이 정부에서 나쁜 거 막 올리면서 이건 아니잖아 막 하면서 막 올려요. 근데 제가 동포단체에서 제가 좀 왕따 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단체에서 너는 우파네? 우리는 다 좌파인데? 그러니까 우리 좌파를 네가 지지해야지 같은 동포끼리 니는 왜 우파네 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좀 싫어하고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상관 안 해요.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지금 우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요. 동포들이 80% 이상이 다 좌적인 그걸 갖고 있어.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노무현 시대 때 이게 막 개방이 막 됐었어요. 그래서 막 동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당이면 무조건 이 당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향 아시잖아요. 그 당 지금 올라온 누구예요? 문재인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실은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거를 바뀔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게 실은 과제거든요. 과제인데 이분들은 그걸 믿으려고 그러지 않고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난 무조건 이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지? 근데 할 게 없어요.
다 고집이 있어서. 너무 고집이 많아서. 그리고 그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이 동포들을 챙겨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자기들한테 표가 되니까. 그래서 구로일 때는 뭐 계속 그는 좌파 정치인이 근데 저희 당선돼요. 궁금한 게 꼭 좌파 우파를 갈라야 돼. 현실 정치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편의상 얘기하고 그렇게 가난하잖아요. 이게 저기 공격이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몰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밀어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 적과 악은 구분이 딱 갈라지고. 공교롭게도 좌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좌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골라. 근데 저 같은 회색 분자들도 있어요 사실. 아, 선생님 그 너무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대륙의 딸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세요. 저는 뭐 이거는? 언니네 집에서 대륙의 딸 책을 보고 짱짱 되게 되게 뭐지? 짱용 짱용이 있어. 대륙의 딸을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서점에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네, 오래된 책에 아마 책인데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짱용. 저는 중국에서 일을 했고 체제가 다 맞아요. 이게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 시대의 얘기, 뭐 군벌의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저희 회사가 좀 큰 회사여서 거기에 맞추면 체제가 되게 맞아 떨어져. 그래서 저 한국에 와서도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는 사람들이 할 얘기 다 하고 사네요. 제가 계속 외운 대표님이 할 얘기 하고 살아야지. 그러네요. 그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왜냐면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서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그랬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쌓여왔구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그냥 거기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기만 있고 그치. 그게 세상이고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계속 언니가 집에서는 좀 급진적이라 막 이게 좀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저도 한동안 막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엄청 보내주고 하면 걔네들이 반감을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책은 조용히 스며드니까 되게 그게 언론 자유라는 거 중국에는 그런 게 좀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대한민국 와서 이분들은 자기네 자유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살면서 중국을 좋아해. 그러나 그것도 또 맞아요. 그게 모순되는 거죠. 너무 모순되잖아요. 이분들. 오늘 같은 어제도 중국에서는 있을 거의 수가 없지.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일이지. 이걸 뭐 토론을 해? 이게 뭐 하는 순간 조사받지. 저기 되는 거지.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딱 너 거기 갔다가 이게 딱 되면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도 명이 있겠지만 참여를 거의 안 하는 거죠. 저는 성묘 다니면서 중국에 실질적으로 내가 공안이 이렇게 와라. 그래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도시를 못 벗어나게 해요. 교회 믿는 거. 근데 도시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니까 와 편하게 알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좀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따져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 안 된다면서. 걔네들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너네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마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있는 거. 중국 사람들이 약한 걸 되게 창피해. 그 역사도 있고 약한 걸 되게 창피해하고 한마디 해서 이게 안 되면 이런 걸 창피해서 요즘 보니까 그 뭐지? 강아지한테 물리는 게 많다고 이제 3번 이상 강아지 산책을 하면은 강아지 죽인다고 민난성 쪽에서 법을 그렇게 내렸대요. 그래서 좀 그게 뭔가 강하게 강력하게 뭐든지 강하게 다스리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 백성들도 그것에 민낯에 길들여져가지고 약했던 거에 되게 불쌍한 되게 개방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 요즘 사람들이 그 미디어 같은데 TV 같은데 나오는 그냥 모습 보면 백성들은 편해요. 중국 사람들은 너무 프렌들리하고 편해요. 그래서 정치 참여도 안 하고. 근데 그 체제가 그래. 위에서는 그 체제가 거기에 익숙해 있고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아예 그냥 아, 자유롭다는 저항을 거. 안 해버리니까 조용 편하게 맞아요. 보구나. 자유롭다는 것과 좀 야만적이다라는 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유와 야만? 모르겠네요. 지금 무슨 차이가 그죠? 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다 프리한 거잖아요, 막.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보이잖아요. 중국 가면 공중 장소에서 남녀 커플이 아주 진한 애정 행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캠퍼스 안에도 많아요. 안 그러는데 경북에 좀 심하고. 베이징대에 가도 그래요. 마찬 어디든 그래요. 그거는 저는 문명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 솔직히 들어요. 근데 그죠. 그거는 미국도 운명을 누가 좀 누르시면 그게 그거는 일종의 공중 질서 아닌가요? 공중 도덕 이게 공중질서 이게 여기 가봐야겠는데. 심해요. 너무 심할 아니, 정도로. 제가 95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 중국에는 드라마든 뭐든
그게 너무 개방돼 있어가지고 뭐 뽀뽀 정도 뭐 그 정도 막 영화 드라마 다 나오는데 한국에 오니까 없어요. 다 나와요. 아니 그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없었대잖아. 없어요. 그때는 95년 드라마 이런 거. 그 옛날 드라마에는 몇 년 되니까 이제 뽀뽀하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다. 뭐가 보고 저래 막 이제 있잖아. 중국은 벌써인데. 그렇다니까. 선진국이었네. 어떤 정치 체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 맞아요. 거예요. 그죠? 맞아. 공산당 그거예요. 아까 이제 일제 시대의 건드리냐? 정책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동화 정책 마음대로 쓰잖아 요즘. 동화 정책은. 국민의 그런 어떤 중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렇게 문화적인 토론을 흐름이 거의 안 해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처음에 비난받았던 게 사데스 정책을 썼다고 그때 했잖아요. 정권에 대한 불만을 낮추려고 아마 스크린이었을 거예요. 스크린. 네,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다 개방하고 막 사람들로 하고 그런 거에 버스 버스에서 전철안에서 그러는 그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공개하고 영상도 네. 나와요? 네.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장춘했을 때 많이 봤는데 베이징 가서 저쪽에 한 번도 좀, 못 네, 봤어요. 얘기 좀 좀 들어보세요. 괜찮고. 아 저는 이제 근데 정말 요거는 초딩 질문인데요. 진짜 요거는 그냥 속으로 항상 뭐 TV에서 나오는 그 위안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왜냐면 친정 어머님이 91세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에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중국으로 이제 가서 학교도 이제 일본 학교 다녔겠죠. 그러니까 일본 말도 잘하시고 엄마가 이름도 복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왜 이름도 다 뭐 자자 뭐 이런데 근데 이제 어릴 적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동네에 이제 그 일본 사람하고 뭐 앞잡이가 와가지고 저기 취직시켜준다. 네. 그래서 저기 가면 뭐 무슨 뭐 어디 공장에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러면 그 동네에서 젊은 처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서 보면 이제 그게 위안부예요. 근데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냥 뭐 자발적으로 돈 벌려고 간 사람도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이제 교육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위안부는 다 사기당해서 간 거잖아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원래 일찍 간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게 초딩 질문인데 이거는 확실히 맞아. 사기당해서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쪽에 정말 그냥 좋아서 그냥 뭐 돈 벌려고 간 사람도 많았냐 이 퍼센트가 네. 여기 몇 퍼센트인지 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님이 그 위안부 문제를 꽤 많이 연구하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그분 주장은 그 정신대라는 개념의 어떤 용어가 따로 있는데 정신대는 말 그대로 여성들을 이제 근로노동이죠? 근로노동자로 이제 모집해 갔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위안부하고 그 개념을 뭉뚱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 공장 가면 돈 많이 준다더라 모집해서 가서 일을 시켰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다 돈을 버는 게 신통치 않으니까 기생으로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실제로 옛날에 위안부라는 방 안 그랬어요. 정신대라고 불렀어요 다. 근데 어제 10년 정도만. 아니요 다 위안부라고 그래서 정신대라고. 그래, 정신- 옛날에 정신대라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린 그래도 정신대 하면은 정신대가 그런 위안부 역할을 하는 걸 정신대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우린. 근데 그 교육 얼마 잘못된 거고 얼마 실제로는 전부터 이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그 위안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좌파들이 그거를 개념을 그렇게 막 혼용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막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서 항상 저분들은 다 끌려간 사람들일까 아니면 이런 사람일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용수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자기는 정신대라고. 자기는 위안부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 할머니도 참 근데 수상한 처음에 정신대 협의회라고 만드니까 자기도 당당하게 정신대로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줄제 이제 위안부로 돼버린 거예요. 그 정신대라는 게 한어라면挺身对挺身而出. 몸을 적절히 내받쳐서 이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기여하겠다 그런 거예요. 팀선도예요. 아니, 팀선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도 그게 자발이었을까요? 근데 저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는- 나는 그거는 어쩔 자기를 수 내던질 없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그 버릴 시대적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70, 물론 지금까지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태어났어. 근데 집안에 뭐 부모는 별로 무능력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형제들이랑 뭐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내가 뭔가 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옛날에 그 공돌이 공순이 되고 뭐 또 버스 차장들하고 식모하고 이런 일로 처음에 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입이 부족하고 옆에서 이렇게 좀 유혹하면은 빠지죠. 그대로 가가지고 술집 접대고 되고 창녀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70년대에 대한 그건 강요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님 주장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일제 시대를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있고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고 위안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생이라는 제도가 사회 전반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에 있었던 관창도 있었어. 관창. 우리나라도 그렇죠. 민간에 이게 군부대로 확장된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전시니까 군부대로 확장된 거. 그래서 그 예를 그렇게 들어요. 한국군도 6.25 전쟁 때 있었대요. 위안부가. 한국군도 놀랬죠. 저도 놀랬어. 그랬어? 그래서 근데 미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군도.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정말 제가 97년 제가 처음 한국 갔을 때 98년, 99년 이때였는데 동대문 거기 그 청량리 가면 빨간 불고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뭐 588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그 전북대 근처에 갔더니 전북대 뒷골목이도 또 빨간데 그래서 역마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저 이제 저녁에 데리고 밥 먹으러 가면서 얘 지나갈 때 눈 감아 그러면 여자들이 요염하게 있고 막 오빠 대학생들 부르고 막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사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유난히 일본 놈들이 나빠서라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넓게 보면 그 시대에 다 있었던 건데 군부대까지 확장됐고 전쟁터까지 확장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월급도 그냥 민간 기상보다 더 받았대요. 그러면 고통스러워도 그쪽을 선택하죠 사람들이라는 게. 군대 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그 기생이라든가 그런 보급 이런 거 대신 일해주고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는 로마 시대부터 원래 역사에 다 있는 건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도 어서 갔는데 중국에 갔을 때 하도 중국 전투할 때 그 일본 군들이 난징 대학살하고 막 그 강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아예 군에서 그런 그 민간을 저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에서 조금 더 그 민간에서 이제 사람 위안부 오고 하는 것들을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병 같은 거 좀 안 걸리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여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본 근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은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맞아. 그런 맞아.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게 민주를 하려고 문제가 했던 어디서 거예요. 극명하게 나타났냐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소련하고 독일이 서로 이렇게 점령하고 점령당하고를 네. 부침을 계속 반복하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하면 독일 여자들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점령하면 또 거꾸로 이제 또 그 독일 여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스위스 제네바 합의라는 걸 하면서 앞으로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전쟁을 하자라고 유럽 애들이 이렇게 스타일을 딱 만들죠. 총알은 납탄을 쓰지 말고 뭐 미리수는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창녀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맞아요. 유럽 애들이 먼저 운영하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일반 그 여자들이 너무 그 당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전투력의 손실로 이어지고요. 성병이 창궐하고 또 군기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또 이 지역을 평화롭게 점령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 남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막 봉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는 최신식의 근대식 전쟁 군대 시스템을 한 게 사실은 그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이렇게 그 민족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데려갔다. 속아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여자에 대한 딸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게 굉장히 떨어졌대요. 근데 제가 그
언니 연배 언니들을 봐도 자기가 차별당했다는 언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더 어땠겠어요? 딸 하나 없어지는 것쯤은 입이나 좀 줄이고. 옛날에는 저기 빚 탕감하기 위해서 자식 그러니까. 난 어릴 적에 그렇게 기억하는데 생각해봐야죠. 난 내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속아서 그 일거리 준다고 그 시골에서 데려가서 속아서 저기 그런 데로 다방에서 맞아요. 팔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많아요, 기억하거든요. 많아요. 자기만 속았지 마을 사람들 다 다 알고 있었지. 알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아니고 그냥 근대화된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기만 몰랐지 마을 사람들 다 그다음에 알고 그다음에 있었지. 이제 미군 부대 쪽에서 위안부 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냥 공인으로 노동자로 일했던 여성에 비해서 월급이 한 두세 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돈을 벌고 1, 2년 안에 빨리 빠진다. 둘째는 미국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네, 약간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실제로 성공한 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아, 그 시대 그래서 호민들이 공주라고 많죠. 불렀구나 양공주라고 부른 게 양색시, 양공주 이렇게 좀 불렀는데. 높은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일본 위안부는 왠지 받아줄 수 있는 사회 풍토가 많이 돼 있으니까 170명 정도가 이제 고백을 했대요. 자기 옛날 위안부였다. 근데 미군 위안부나 한국인 부대 위안부들은 그렇게 나선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 어떤 옛날 시절 얘기를 미군 위안부 시절 얘기를 쓴 거를 이영훈 교수가 그 책에서 소개를 해요. 반일종족주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소개하냐면 박모식이라는 남자가 버마 쪽인가 이렇게 따라 나가서 네 가서 위안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 거야. 집사처럼. 그래서 위안부 언어는 모시고 위안부들 데려가서 성병 검사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병사들이 오면 뭐 콘돔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회계처럼. 물건이 들어오면 기록하고. 이 사람이 그 일기를 그렇게 꼼꼼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사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 놈들 강제로 끌고 갔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 받은 자유롭게. 거, 돈 받은 거, 돈 받은 거 다. 맞아요,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일제 시대는 그 법이 작동하던 시대라 인심을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게 근대 국가랑 비근대 국가의 차이인데 조선은 비근대 국가였고 근대 국가였던 일본 체제 하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누구를 이렇게 딸을 데려간다든지 뭐 아들을 데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그걸 안 얘기를 믿잖아.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내가 거안 이 얘기 믿는 듣니까 거야.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저기 서대문 형무소 한번 이제 그 애들 데리고 이제 구경을 갔는데 거기 서대문 형무소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일제 탄압 우리 민족 탄압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가서 나는 뭘 봤냐면은 너무 현대적인 거야. 시설이. 아 그냥 시설이나 그 이게 체계가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로 거의 설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현대식 네. 그 저기 체제라 형무소 네. 체계라는데 너무 이 체계적이고 공군생하면 조선 말에라는 김구제가 쓴 백범일지나 이런 거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야, 난 그거 보고 오히려 난 그 일제에 대한 분노보다는 되게 야 일본이 굉장히 앞선 그래서 이영훈 교수가 잘하잖아. 조기한테 그 따진 딱 그게 첫 번째 그거 아니에요. 저기 조선이 근대 민법이 도입된 게 언제냐를 따지잖아요. 법이 언제부터 작동하냐가 형사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조기가 또 공교롭게도 형사법 전공이니까 모르죠 근데. 제대로 아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알아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벅거일 선생 같은 경우는 좀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일제 시대는 복심제가 작동이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판결 한번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불복한다 그러면 또 한 번 할 수 있고 그런 복심제가 되는데 7.18을 처단한다고 하는 그 반민특위는 단심제로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가 역행했대. 일제 시대보다 못한 말하자면 법칙행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복골지점은 그나마 그렇게라도 빨리 끝내고 적게 한 게 잘 된 거다. 대대적으로 잡아가두고 하기 시작했으면 더 안 좋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다스릴 정도의 영향받게 되지 않았으면은 절대 지금의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36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정말 강제로 했다면 이 그런 민족도 문명을- 만만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또 안 좋은 것도 남기기도 했지만 그렇죠. 근데 불가피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그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는 위안부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 많이 같더라고요. 니 자발적으로 가냐? 아니면 니 몰라서 끌려가냐?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간 여자들은 여자들 사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할머니 사이들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사실은 어쩔 수 그러면 없는 심하고 가난한 그러면 근데- 똑같이 예.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 동경에 예. 한국 여자들이 젊은 아유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가요. 있어요. 아니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강을 건널 때 자기가 팔리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알죠. 자기 목을 파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프면 지금 현재 북한 문제를 얘기하라 그거예요 제 말은 힘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전 이율배반적이죠. 사료들 보면은 거기 이제 가서 그 여자들이 나 여기 강제로 끌려왔다. 그러면 일본에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너 속아서 왔다. 그러면 다시 보내요. 근데 그런 이제 사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강력한 증거는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문제가 된 역사적 사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죠. 신문이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없다는 거. 80년대 내 딸을 강제로 잡아라. 해방 이후에도 아무 말 없었고 네. 뭐 70년대까지도 네.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두뇌가 발달돼가지고 생각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때 그 앞에만 이렇게 보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그래서 뒤에 옛날에 풋사람들이 이 역사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할머니들도 증언할 때 보면 처음에는 어떤 장교하고 굉장히 로맨틱한 시간도 보냈고 장교가 어떤 거 선물해줬고 정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점점 가면서 위안부 문제가 되니까 많이 실수 그러지. 바뀌는 거야. 원래 조작이라. 교통사고 나면은 그래.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이 그 반일 사과는 인셉션 된 거라고 심어진 거다. 심어진 거다. 그리고 정말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분노스러운 거 당연히 있지만 또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 갖춘 것도 많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기 일본의 지금 정부 일본이랑 굉장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지금 딱딱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스가한테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본 올림픽 다시 할 것 같으니까 남도 다시 해보려고. 자기들 그래서 그러는구나. 자기들 필요할 때만 써먹는 반일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요거 책 3개 네. 계산하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거 참석하시면 계산 안 하셔도 그냥 되는데.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대신에 아닙니다. 저기 할 때 한번 오세요. 저기 저희 온라인 공짜로 모임 받은 때 거예요. 오시면 돼요. 우리도 지금 제가 선물 돈을 못 받은 게 출판사에서 저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 책 많은 분들이 읽히고 싶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재수 씨 고생 많았어요. 아니 잘 들었어요.